이혼한 사위가 매일 밤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올해 68살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면 가게에 불을 켰습니다. 멸치를 볶고 장조림을 끓인 뒤 오후에는 손자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민우는 제 외동딸 한서진의 아들입니다. 서진이는 2년 전 남편 최도윤과 이혼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이 생긴 뒤 도윤이가 집을 자주 비웠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아이를 내버려 둔 채 돈만 벌러 다녔다고 했지요. 딸은 어린 민우의 손을 잡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유를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친 딸의 얼굴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이가 보내는 양육비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돈 없어도 우리 셋은 살 수 있어. 엄마, 양육비는 민우 돈이야. 아이 아빠 노릇도 안 한 사람이 무슨 양육비야. 저는 딸과 손자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도윤이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낡은 승용차가 골목 입구에 멈췄습니다. 도윤이는 차에서 내려 가로등 아래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2층 창문을 올려다보다가 불이 꺼지면 돌아갔습니다. 어떤 날에는 현관 앞에 종이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민우가 좋아하는 단팥빵과 연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새 운동화도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그대로 밖에 내놓았습니다. 서진아, 저 사람 왜 또 왔니? 딸은 창문을 확인하더니 커튼부터 닫았습니다. 엄마, 그냥 모른 척해. 손주 데려가려고 저러는 거 아니니? 그럴 일 없어. 서진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딸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접시를 들다 놓쳤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붙잡고 한참 숨을 골랐습니다. 세면대 배수구에는 빠진 머리카락이 자주 엉켜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라고 하면 회사 일이 많아 피곤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밤에는 민우가 커튼 틈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창밖 가로등 아래에는 도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민우도 아버지를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 아빠하고 연락했니? 아이는 놀라 휴대전화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가끔 전화만 했어. 따라오라고 했니? 아빠는 그런 말 안 했어. 민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아이의 마음을 돌려놓은 뒤 데려갈 것만 같았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또 가로등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젖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병원 로고가 찍힌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쓰던 나무 방망이를 들고 골목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도윤이가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민우 데려갈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마. 민우 문제도 맞습니다. 저는 방망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뭐라고? 도윤이는 집 2층 창문을 한번 올려다 봤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잠시 뒤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서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도윤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봉투에서는 병원 처방전 모서리가 비쳐 보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윤이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 서진이가 얇은 겉옷만 걸친 채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말하지 말랬잖아. 서진이는 도윤이를 노려봤습니다. 더 미룰 수 없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딸은 몇 걸음 더 내려오다가 난간을 놓쳤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저와 도윤이가 동시에 달려가 딸을 붙잡았습니다. 서진이의 소매가 팔꿈치 위로 올라갔습니다. 손목에는 병원 밴드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팔 안쪽에는 주사바늘 자국과 검푸른 멍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국 딸은 골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응급실로 갔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의사는 보호자를 따로 불렀습니다. 몇 년 전 치료했던 유방암이 다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주변 림프절에도 이상 소견이 있어 수술과 항암 치료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이는 이미 몇 차례 병원을 다녔습니다. 검사도 받았고 치료 일정까지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을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자 딸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내가 내 엄마인데 왜 나한테 숨겼니? 서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다 내려놓을까봐. 딸이 아픈데 뭘 내려놔? 가게도 접고 잠도 안 자고 다 엄마 탓이라고 할 거잖아.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아팠을 때도 그랬습니다. 더 일찍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다며 몇 년을 자책했습니다. 서진이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알아야지. 치료 계획 정해지면 말하려고 했어. 수술 날짜까지 잡혔다며. 서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이는 병실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딸이 병을 앓린 사람은 도윤이뿐이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민우를 맡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이는 검사 날마다 병원에 동행했고 치료비 일부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집 앞에 서 있던 이유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도윤이는 정비소 일을 마친 뒤 서진이를 병원에서 태워왔습니다. 딸은 제가 볼까봐 골목 입구에서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암 전 처치로 기운이 빠진 날에는 계단을 오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도윤이는 2층 창문에 불이 켜질 때까지 가로등 아래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손자를 빼앗으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딸이 무사히 집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바로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놀람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딸이 치료받는 동안 민우를 누가 돌볼 것인지부터 걱정됐습니다. 민우는 내가 맡을 거야. 제가 말하자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는 거야? 이제 와서가 아닙니다. 이혼하고 아이 얼굴도 안 봤잖아. 도윤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 도윤이는 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이는 이불 끝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잠시 뒤 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를 만나지 못하게 한 건 나였어. 서진이의 말에 저는 딸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도윤이는 이혼 뒤에도 여러 번 민우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학교 앞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정해진 장소에서 짧게라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민우가 겨우 적응하고 있었어. 그래도 아빠잖아. 그 사람이 다시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 게 싫었어. 서진이는 양육비도 계속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알면 돌려보내라고 할 것 같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이혼 이야기는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도윤이에게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윤이는 사업이 무너진 뒤 빚을 갚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서진이가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말해도 조금만 버티자고 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도윤이는 병실 바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돈만 해결하면 다시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혼자 두고 다녔어요? 제가 묻자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민우 문제에서는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다니던 학교와 친구들을 떠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윤이는 자신에게도 아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진이는 치료를 앞두고 두 사람 사이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민우는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어머님 혼자 가게와 병원을 다 감당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보다는 내가 낫지. 저도 민우 아버지입니다. 병실 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 서 있던 민우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학교 가방을 맨 채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민우야, 언제 왔니? 제가 다가가자 아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진이는 급히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어지럼증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은 채 등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가 수업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와 도윤이는 학교 주변과 놀이터, 문구점을 뒤졌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서진이는 병원 침대에서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이는 한참 골목을 돌다가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정비소에 가봐야겠습니다. 민우는 어릴 때 아버지의 정비소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폐타이어를 의자 삼아 앉아 장난감 자동차를 굴렸다고 했습니다. 정비소 뒤편 창고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안으로 들어가자 쌓인 상자 사이에서 작은 운동화가 보였습니다. 민우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야. 도윤이가 가까이 가자 아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죽는 거야? 아니야. 치료받을 거야. 왜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와 서진이도 뒤늦게 정비소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이는 병원복 위에 외투만 걸친 상태였습니다. 민우는 엄마의 마른 얼굴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때문에 싸우지 마. 너 때문이 아니야. 제가 손을 내밀었지만 아이는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머니 집에서 살고 싶어. 민우는 잠시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아빠도 만나고 싶어. 어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보호한다면서 누구와 살지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지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있는 동안 우리 모두 같이 있으면 안 돼? 서진이의 말에 저는 딸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도윤이는 이혼 뒤에도 여러 번 민우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학교 앞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정해진 장소에서 짧게라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민우가 겨우 적응하고 있었어. 그래도 아빠잖아. 그 사람이 다시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 게 싫었어. 서진이는 양육비도 계속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알면 돌려보내라고 할 것 같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이혼 이야기는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도윤이에게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윤이는 사업이 무너진 뒤 빚을 갚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서진이가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말해도 조금만 버티자고 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도윤이는 병실 바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돈만 해결하면 다시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혼자 두고 다녔어요? 제가 묻자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민우 문제에서는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다니던 학교와 친구들을 떠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윤이는 자신에게도 아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진이는 치료를 앞두고 두 사람 사이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민우는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어머님 혼자 가게와 병원을 다 감당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보다는 내가 낫지. 저도 민우 아버지입니다. 병실 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 서 있던 민우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학교 가방을 맨 채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민우야, 언제 왔니? 제가 다가가자 아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진이는 급히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어지럼증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은 채 등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가 수업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와 도윤이는 학교 주변과 놀이터, 문구점을 뒤졌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서진이는 병원 침대에서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이는 한참 골목을 돌다가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정비소에 가봐야겠습니다. 민우는 어릴 때 아버지의 정비소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폐타이어를 의자 삼아 앉아 장난감 자동차를 굴렸다고 했습니다. 정비소 뒤편 창고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안으로 들어가자 쌓인 상자 사이에서
작은 운동화가 보였습니다. 민우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야. 도윤이가 가까이 가자 아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죽는 거야? 아니야. 치료받을 거야. 왜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와 서진이도 뒤늦게 정비소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이는 병원복 위에 외투만 걸친 상태였습니다. 민우는 엄마의 마른 얼굴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때문에 싸우지 마. 너 때문이 아니야. 제가 손을 내밀었지만 아이는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머니 집에서 살고 싶어. 민우는 잠시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아빠도 만나고 싶어. 어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보호한다면서 누구와 살지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지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있는 동안 우리 모두 같이 있으면 안 돼? 민우의 질문 앞에서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와 아버지 중 한 사람을 고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것도 두려웠고 자신 때문에 어른들이 다투는 것도 싫었던 것입니다. 서진이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말했어. 나한테도 말해줬어야지. 내가 무서울까봐 그랬어. 민우는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더 무서웠어.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보호한다고 진실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어른들의 침묵 속에서 더 무서운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와 함께 가족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민우의 학교와 생활을 갑자기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와의 관계도 끊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종이에 일주일 일정을 적었습니다. 평일에는 민우가 제 집에서 학교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도윤이는 정비소 근무를 조정해 일주일에 3번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버지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서진이의 병원에 가는 날에는 도윤이가 등하교와 식사를 맡았습니다. 처음부터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민우에게 늦은 시간까지 숙제를 시켰습니다. 저는 아이가 치료 중인 엄마 때문에 힘든데 공부까지 몰아붙인다고 화를 냈습니다. 민우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안 보여? 그래서 생활을 더 지켜줘야 합니다. 서로 목소리가 높아질 때면 민우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을 멈추고 다시 의논했습니다. 도윤이는 민우가 좋아하는 반찬을 물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먹는 약과 준비물 목록을 적어줬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도윤이는 빈 반찬통과 빨지 않은 체육복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체육복 주머니에서 정비소 기름 냄새가 나는 작은 장갑이 나왔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 체인을 고쳤다고 자랑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오랜만에 밝았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무책임한 사람으로만 보았던 마음을 조금씩 거두었습니다. 도윤이도 제가 손자를 키우며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가게 앞에 쌓인 식재료 상자를 말없이 안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 민우 저녁도 매번 챙겨주시잖아요.
그건 내 손자니까 하는 거야. 도윤이는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제 아들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이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의 항암 치료도 시작됐습니다. 치료를 받은 날에는 물 한 모금도 삼키기 힘들어 했습니다. 저는 죽을 떠먹이려 했고 도윤이는 병원비와 약을 정리했습니다. 서진이는 지친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둘이 나 때문에 억지로 잘 지낼 필요는 없어. 억지로 하는 거 아니다. 제가 말하자 도윤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 아버지로서 하는 겁니다. 서진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남편이 될 필요는 없어. 알아. 대신 민우한테는 끝까지 아빠로 있어줘. 도윤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끝까지 할게. 시간이 지나면서 민우는 더 이상 제 앞에서 아버지의 전화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갈 때도 미안한 얼굴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면 저와 함께 반찬 가게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서운한 말도 남아 있었고 과거의 상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누군가를 문 밖으로 밀어내는 대신 역할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서진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와 도윤이가 민우의 주말 일정을 두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힘없는 얼굴로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나 때문에 서로 문 밖에 세워두지 마. 서진이의 말에 저와 도윤이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풀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도윤이를 보면 딸이 울며 친정으로 돌아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이도 제 앞에서는 늘 어깨가 굳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진이의 치료는 계속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은 날에는 밤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머리카락은 짧게 잘랐고 몸은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저는 딸이 물을 마시는 것까지 지켜보려 했습니다. 어느 날 서진이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빼앗지 마. 내가 힘들어 보이니까 그렇지. 힘들어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곁에 있는 것과 대신 살아주는 것은 달랐습니다. 도윤이도 모든 일을 혼자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비소 일이 늦어지는 날에는 제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민우 저녁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평소에도 내가 먹이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죄송합니다. 그 말이 예전처럼 믿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도윤이는 반찬 가게에 와서 무거운 쌀포대와 식용유 상자를 창고 안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갚듯 돕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나눴습니다. 민우도 달라졌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 집에 갔고 평일에는 제 가게 구석에서 숙제했습니다. 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자전거 고쳐줬어. 내가 또 망가뜨린 건 아니고 아빠가 오래돼서 그런 거래.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민우는 누구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몇 달 뒤 서진이는 치료를 이어가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기검사도 남아 있었고
피곤한 날이면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저녁에는 직접 식탁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도윤이가 민우의 책가방과 빈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문턱을 막고 물건만 받았을 것입니다. 도윤이도 예전처럼 가로등 아래에 서서 창문만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직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우만 데려다주고 가겠습니다. 저는 도윤이의 젖은 작업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밖에는 늦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아직입니다. 그럼 들어와. 도윤이는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밖에 서 있으면 민우가 또 눈치 보잖아. 저는 문을 더 크게 열었습니다. 식탁에는 서진이와 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수저통에서 숟가락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도윤이는 식탁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누구도 재결합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와 도윤이는 다시 부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난 일을 모두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더 이상 집 밖의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민우의 아버지였습니다. 딸의 치료를 함께 견딘 사람이었습니다. 민우가 밥을 먹다 말고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제 아빠는 밖에서 안 기다려도 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밤 도윤이가 서 있던 가로등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 민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밖에 서 있지 말고 문을 두드리면 돼.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린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누가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이혼으로 부부의 인연은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책임과 아이를 향한 사랑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식탁에는 숟가락이 하나 더 놓였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누구도 더는 문 밖에서 혼자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매일 밤 문 밖을 지키던 전사위를 다시 가족의 자리로 받아들이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